밤하늘이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새벽은 별들의 속삭임으로 깨어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고요히 흐르고 그 물결 위로 천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문명 이전에 이미 6개의 문명이 존재했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를요. 점토판은 차갑고 무거운 침묵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 표면에 새겨진 쐐기 모양의 문자들은 마치 별자리처럼 배열되어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암호가 숨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을 7번째 문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흔적이 없는 걸까요? 고고학자들이 건조한 땅을 파헤칠 때마다 그들은 시간의 층위를 하나씩 벗겨냅니다. 먼지가 날리고 햇빛이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물건의 표면을 비춥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 너무 정교해서 그 시대의 기술로는 만들 수 없었을 것들, 그리고 너무 이상해서 우리의 역사 연대표, 어디에도 맞지 않는 것들을 말이죠. 유프라테스 강변의 모래는 금빛으로 빛나고 바람은 갈대 사이로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점토판 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전 시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지 그림자만을 알 뿐이다. 그림자, 실체가 없는 형태, 빛이 만들어낸 환영. 하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한때 무언가가 그곳에서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이 문장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들은 확대경을 들고 문자 하나하나를 살피지만 해답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7번째 문명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의 한 페이지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신화와 역사는 때때로 같은 강물에서 태어나니까요. 밤이 깊어지면 메소포타미아의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찹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그 별들을 보며 시간을 세웠고 운명을 읽었으며 신들의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거대한 점토판이었고 별들은 신들이 새긴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고, 떠오르는 것은 반드시 지고, 세워지는 것은 언젠가 무너지며 기억되는 것조차 결국 잊힌다고. 우리는 이미 한 번 문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6번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이 순간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점토판 위에 쐐기 문자로 기록될 이전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우리의 그림자만을 보게 될까요? 강물은 계속 흐르고 모래는 바람에 날리며 별들은 변함없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땅속 깊은 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점토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점토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먼지를 털어내고 문자를 읽고 잊혀진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들려줄 그날을 말이죠. 인간의 기억은 취약합니다. 우리는 어제 먹은 식사도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만난 사람의 이름도 가물거립니다. 하지만 점토는 기억합니다. 돌은 기억합니다. 땅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처음이 아니라고. 당신 이전에도 누군가 여기 서 있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며 같은 질문을 했다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잊힌 세계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은 무겁고 오래되었으며 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뻗어 밀면 그것은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수천 년 전의 아침 햇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대 펜을 든 서기관의 그림자가, 신전의 종소리가, 시장의 웅성거림이 들려올 것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7번째 문명의 비밀을 찾아서,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죠. 갈대펜 끝에서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젖은 점토의 표면은 부드럽고 차갑습니다. 서기관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 일을 수천 번 해왔고 그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러했습니다. 펜이 점토를 누르면 쐐기 모양의 자국이 남습니다. 하나, 둘, 셋. 문자가 탄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순간 중 하나가 이렇게 조용히 한 획 한 획 새겨지는 것입니다. 서령 문자, 쐐기 문자, 이 이름조차 그 모양을 닮았습니다. 날카롭고 각지고 영원할 것처럼 단단합니다. 기원전 32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도시 우르크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리를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면, 시간을 문자로 묶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이었습니다. 곡식을 표현하는 이삭 그림, 소를 표현하는 뿔 그림, 물을 표현하는 물결 그림.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은 어떻게 그릴까요? 두려움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과거는, 미래는, 만약에 라는 말은 어떻게 점토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자는 진화했습니다. 그림은 추상화되었고 소리와 결합되었으며 마침내 언어의 모든 미묘함을 담을 수 있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 쓸 수 있었습니다. 왕의 업적, 신에게 바치는 기도, 상업 거래의 내역, 사랑 노래, 저주, 법률, 꿈, 두려움, 희망. 모든 것이 점토 위에 새겨졌습니다. 에두바. 점토판의 집. 학교이자 도서관이며 기록 보관소였던 이곳은 수메르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두꺼운 벽 안쪽은 서늘하고 어둡습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를 비추고 그 빛 속에서 점토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천장은 높고 공기는 흙과 갈대와 오래된 종이, 아니 점토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어린 학생들은 글자를 배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선을 긋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 문자를 익히며 마침내 복잡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선생은 엄격합니다. 잘못 쓰면 회초리가 날아오고 잘 쓰면 칭찬 대신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그들을 평범한 사람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서기관, 문자를 다루는 사람. 그들은 왕의 곁에 서서 칙령을 받아 적고 신전에서 재물의 목록을 작성하며 상인들 사이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들 없이는 국가가 운영될 수 없고 상업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역사가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입니다. 칼을 들지 않지만 왕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려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강박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알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한 세대가 지나면 이야기는 바뀌고 두 세대가 지나면 진실은 흐려지며 세 세대가 지나면 역사는 신화가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썼습니다. 미친 듯이 집착적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곡식 창고에 들어온 보리의 양,
어느 해에 홍수가 났는지, 왕이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신에게 얼마나 많은 양을 바쳤는지, 심지어 일상적인 불평, 학생의 게으름, 아내의 잔소리까지도 점토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에게 기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점토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은 시간에 대한 인간의 유일한 저항이다. 이 문장을 쓴 서기관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사람, 건물, 도시, 왕국. 하지만 점토판은 남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녹지 않으며 시간에 부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사제 서기관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됩니다. 그는 신전으로 가서 기도를 올리고 아침 제물이 올바르게 바쳐졌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작업실로 가서 점토를 준비합니다. 점토는 너무 마르지도 너무 젖지도 않아야 합니다. 완벽한 농도여야만 펜이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문자가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는 안 씁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손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는 쓰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마치 영혼을 새기듯이. 각각의 획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문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각각의 점토판은 미래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누군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문자가 생기기 전에 인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생각했고 느꼈으며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이야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문자가 생긴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진 도시도 증언할 수 있었고 잊힌 전쟁도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처음으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부패하지만 문자는 남았습니다. 목소리는 사라지지만 점토판은 영원했습니다. 왕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모든 왕들을 나열한 긴 목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화적인 시대부터 역사적인 시대까지 모든 통치자의 이름과 통치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목록은 여러 개의 점토판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 각각의 판본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더 오래된 왕들을 포함하고 어떤 것은 더 최근의 왕들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판본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화와 역사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부분의 왕들은 수만 년씩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6,000년, 43,200년. 인간의 수명으로는 불가능한 숫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더 현실적인 숫자가 나오고 마침내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목록을 읽으면서 당신은 느낍니다. 역사와 신화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흐릿한지를, 진실과 전설이 어떻게 하나의 강물처럼 섞여 흐르는지를,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신화라고 부르는 것도 한때는 누군가의 진실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점토판은 차갑습니다. 당신이 손으로 만지면 그 차가움이 피부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느껴집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만진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손가락이 이 표면을 눌렀고 누군가의 숨결이 이 문자 위로 지나갔으며 누군가의 생각이 이 점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그들의 숨결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반복되는 리듬, 끝없는 순환.
문자도 그렇습니다. 쓰이고 읽히고 잊히고 다시 발견됩니다. 한 문명은 글을 썼고 다음 문명은 그것을 읽었으며 또 다음 문명은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문자를 읽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에두바의 등불은 하나씩 꺼집니다. 서기관은 마지막 점토판을 완성하고 조심스럽게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내일이면 이것은 단단하게 굳을 것이고 모레면 영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는 피곤합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습니다. 오늘도 그는 시간과 싸웠고 오늘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루치의 영혼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그들의 숨결입니다.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 그들의 지혜와 어리석음, 그들의 사랑과 증오, 모든 것이 여기 점토판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말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무너졌지만 그들의 생각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이것이 문자의 마법입니다. 새벽 안개가 평원을 뒤덮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안개는 모든 것을 감싸고 세상을 꿈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천천히 도시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높은 벽, 계단식 신전, 좁은 골목길, 그리고 중앙의 거대한 지구라트. 이곳은 에리두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 신들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내려왔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믿었습니다. 에리두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도시라고. 대홍수 이전에도 이곳은 존재했고 신들은 이곳에서 문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주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층을 파고 내려가면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각각의 층은 하나의 시대를 나타냅니다. 위쪽에는 더 발전된 문명의 유물이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원시적인 도구와 건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가장 깊은 층에서도 이미 조직화된 사회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획된 건축, 종교의식의 증거, 예술적 표현. 에리두는 처음부터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였습니다. 수메르 창조 신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물만이 있었습니다. 담수의 압수와 염수의 티아마트가 섞여 흐르던 혼돈의 바다. 그 바다에서 신들이 태어났고 신들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첫 번째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에리두였습니다. 물의 신 엔키의 성스러운 도시, 지혜의 원천, 문명의 요람. 신화일까요? 아니면 역사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에리두는 실제로 물가에 세워졌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해안선은 지금보다 훨씬 북쪽에 있었고 에리두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수와 염수가 섞이는 곳, 생명이 풍부한 곳, 신들이 머무르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도시가 생기기 전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사냥감을 따라, 계절을 따라, 물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잤고 불을 피웠으며 하늘의 별을 보며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그들의 집이었고 동시에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떠돌지 않겠다고, 이곳에 머물겠다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착은 단순히 한 곳에 사는 것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였고 땅과의 계약이었으며 공동체의 탄생이었습니다.
에리두의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좁고 구불구불한 길, 진흙 벽돌로 지어진 집들, 평평한 지붕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여인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신전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제들, 소음, 냄새, 색깔, 생명. 이 모든 것이 섞여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신과 인간이 같은 거리를 걷던 시절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전은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집이었고 신은 정말로 그곳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제들은 신의 상에 음식을 바쳤고 옷을 입혔으며 마치 살아있는 왕을 섬기듯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지구라트는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 그 꼭대기에는 작은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제들은 신과 대화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각각의 계단은 높았고 숨이 가빠졌으며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아래의 도시는 작아 보였고 하늘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웠으며 바람은 신들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느린 호흡으로 벽돌을 하나씩 쌓습니다. 진흙과 짚을 섞어 만든 벽돌, 햇볕에 말린 벽돌, 그것으로 집을 짓고 신전을 세우며 성벽을 쌓습니다. 각각의 벽돌은 무겁고 거칠며 따뜻합니다. 수천 개의 벽돌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고 수백 개의 건물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만듭니다. 운하가 도시를 관통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이는 농사도, 목욕도, 요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왔습니다. 긴 운하를 파고 수문을 만들며 물길을 조절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노동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땅을 파고 돌을 옮기며 진흙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운하가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길들였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꿈을 고정시킨 형태입니다. 돌과 진흙으로 만든 집단적 상상력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함께 일하며, 함께 신을 숭배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도시는 계약이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현재와 미래 사이에, 인간과 신 사이의 계약. 하지만 도시는 또한 불평등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궁전에 살았고, 누군가는 좁은 오두막에서 잤습니다. 누군가는 명령했고, 누군가는 복종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었고, 누군가는 평생 문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빛을 가져왔지만 그림자도 함께 왔습니다. 사라진 거리를 걸어봅니다. 당신의 발밑에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돌 위를, 이 흙 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었을까요? 출근하는 서기관, 시장에 가는 주부, 신전으로 가는 순례자,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 모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그들의 꿈과 걱정을 마음에 품고 시장 소리가 들립니다. 상인의 외침, 흥정하는 소리, 동물의 울음, 아이들의 웃음. 여기서 곡식이 거래되고 직물이 팔리며 도자기가 손을 바꿉니다. 경제가 작동합니다. 수요와 공급, 가격과 가치, 세금과 이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도시를 움직입니다. 시간은 퇴적됩니다. 층층이 쌓입니다. 한 문명이 무너지면 그 위에 다른 문명이 세워집니다. 오래된 신전은 새 신전의 기초가 되고 무너진 집은 새 길의 밑바닥이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 그들은 이 시간의 층위를 하나씩 벗겨냅니다. 각각의 층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모든 층이 합쳐져서 도시의 전기가 됩니다. 에리두는 지금 사막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폐허만 남았으며 침묵이 지배합니다. 한때 수천 명이 살았던 거리는 비어 있고 화려했던 신전은 무너졌으며 풍요롭던 운하는 메말랐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아직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점토판, 도장, 도자기 조각, 벽의 일부. 이 모든 것이 속삭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우리는 살았고 사랑했으며 꿈꾸었다고. 도시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동물에서 문명인으로 변화시켰고 생존에서 창조로 나아가게 했으며 현재에서 미래로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안겼습니다. 유지해야 할 구조, 지켜야 할 질서, 물려줘야 할 유산. 빛과 그림자는 항상 함께 옵니다. 점토판을 펼칩니다.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문자를 읽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왕권은 에리두에 있었다. 이렇게 수메르 왕명록은 시작됩니다. 간단하고 확신에 찬 문장입니다. 왕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들의 선물이었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알룰림입니다. 그는 28,000년을 통치했습니다. 다음 왕 알랄가르는 36,00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엠멘누안나는 43,200년 동안 왕좌에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됩니다. 48,000년, 36,000년, 28,800년. 인간의 수명으로는 불가능한 숫자들이 차분하게 나열됩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이 숫자들 앞에서 당혹스러워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10,000년을 살 수 없고 30,000년을 통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수메르인들은 이런 비현실적인 기록을 남겼을까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왕조 전체의 통치 기간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한 명의 왕이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왕들의 누적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다른 시간 측정 체계를 사용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달을 기준으로 세웠거나 계절을 다르게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이것이 의도적인 과장이라고 봅니다.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를 신화화했고 초기 왕들을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더 오래 통치할수록 더 위대하고 더 신에 가깝다는 논리였습니다. 인간 왕과 신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설명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수메르인들은 시간을 우리와 다르게 경험했습니다. 신화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이 그들에게는 구분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먼 과거는 실제로 그들에게 영원처럼 느껴졌고 초기 왕들은 시간의 정상적인 흐름 바깥에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수 있습니다. 잠에 빠져들듯 천천히 왕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알룰림, 알랄가르, 엔멘루안나, 엔멘카란나, 두무지, 엔시파지안나, 엔멘두란나, 우바르투투. 8명의 왕, 대홍수 이전의 통치자들. 그들의 이름은 이상하고 멀게 들립니다. 마치 다른 언어,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이들은 모두 대홍수 이전에 살았습니다. 세상이 물로 뒤덮이기 전, 인류가 거의 멸망하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신들과 인간이 더 가까웠고 시간의 법칙도 다르게 작동했으며 모든 것이 지금보다 더 마법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전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통치와 인간의 유한성. 이 대비는 왕명록 전체를 관통합니다. 초기 왕들은 거의 영원히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치 기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홍수 이후의 왕들은 수백 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 왕들은 수십 년, 마침내 역사 시대에 이르면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인간의 수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점점 더 신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초기의 왕들은 신에 가까웠고 거의 불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더 인간다워졌고 더 취약해졌으며 더 유한해졌습니다. 이것은 타락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성숙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이 왜곡될 때 신화가 탄생합니다. 진실은 시간 속에서 변형되고 과장되며 아름다워집니다. 평범한 왕은 영웅이 되고 영웅은 반신이 되며 반신은 신이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과거를 이해하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합니다. 잊혀진 왕들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집니다. 길고 흐릿한 그림자, 실체 없는 형태들. 그들은 정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처음부터 신화였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화와 역사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신화 속에도 역사가 있고 역사 속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점토판의 문자를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최면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같은 문구가 되풀이되며 숫자들이 리듬을 만듭니다. 왕의 이름, 도시의 이름, 통치기간. 왕의 이름, 도시의 이름, 통치기간. 마치 주문처럼, 마치 기도처럼. 왕명록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성의 증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 긴 계보의 일부임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왕명록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숫자는 진실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그 왕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오래 통치했다고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36,000년, 43,200년. 숫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비록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밤은 깊어가고 왕들의 이름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세며 잠에 빠져듭니다. 각각의 이름은 하나의 시대이고 각각의 숫자는 하나의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듭니다. 인간이 신으로부터 왔고 시간을 통해 여행했으며 결국 자신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게 된 이야기를. 물이 밀려옵니다. 천천히, 거칠게, 멈출 수 없이. 처음에는 강이 범람합니다. 평소보다 높은 수위, 걱정스러운 표정, 하지만 아직 통제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비가 내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치지 않는 비, 끝없이 쏟아지는 물. 하늘이 열린 것 같습니다. 수메르 홍수 신화를 차분히 읽어봅니다. 신들이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대홍수를 보냈다. 717 야하 동안 비가 내렸고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 산들만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다. 지우스드라, 수메르의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의인. 그는 지혜의 신 엔키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모든 생명체의 씨앗을 모으라고, 폭풍을 준비하라고. 그는 순종했고 배를 지었으며 홍수가 왔을 때 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숙합니다. 성경의 노아, 그리스의 드칼리온, 인도의 만우. 전 세계 수많은 문화가 비슷한 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인류의 집단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대규모 홍수가 있었고 그 기억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신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두꺼운 진흙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퇴적층 사이에 끼어 있는 균일한 진흙, 홍수의 흔적처럼 보이는 것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진흙층은 기원전 2900년경에 형성되었습니다. 대규모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물론 그것은 세계를 덮은 대홍수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평원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세계가 전 세계였습니다. 그들이 아는 모든 도시가 물에 잠기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 세계의 종말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은 도시를 상상해 봅니다. 거리가 강이 되고 집이 섬이 되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지만 물은 계속 올라옵니다. 비명, 기도, 절망. 신전의 종탑만이 마지막까지 물 위에 남아있다가 그것도 결국 삼켜집니다. 파도 소리처럼 반복되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물이 밀려오고, 물이 밀려가고, 물이 다시 밀려옵니다. 홍수는 단순히 많은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의 붕괴입니다. 강과 바다, 땅과 하늘,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가 모두 흐려집니다. 모든 것이 물이 되고 물은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문명은 물 앞에서 평등합니다. 가장 높은 성벽도, 가장 화려한 궁전도, 가장 신성한 신전도 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은 모든 인간의 구조물이 얼마나 취약한지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자연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세상은 침묵합니다. 물은 빠져나갔지만 진흙이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시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부러진 나무와 파괴된 건물에 잔해가 뒤섞여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멍하니 서서 폐허를 바라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들은 시작합니다. 진흙을 치우고 시체를 묻으며 집을 다시 짓습니다. 인간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재앙 후에도 우리는 일어서고 먼지를 털며 다시 시작합니다. 홍수는 문명을 리셋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왕명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후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왕권은 키시에 있었다. 문명은 계속됩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같은 패턴으로. 도시가 세워지고 왕이 통치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기록이 남습니다. 홍수는 문명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상처였습니다. 수메르 문학에는 홍수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항상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어조로 이야기됩니다. 홍수는 신들의 심판이었고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였으며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집단 기억은 세대를 거쳐 전승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할아버지는 대홍수에 대해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겼고 거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는 변형됩니다. 세부 사항은 잊히거나 과장되고 신화적 요소가 추가되며 결국 전설이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습니다. 한때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 우리 조상들이 거의 멸망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이라는 것. 이 기억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받았고 함께 살아남았으며 함께 재건했습니다. 신화 속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왜 홍수가 왔을까요? 수메르 신화는 말합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졌고
너무 시끄러웠으며 신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생각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성공적으로 번식하자 그것을 벌로 여긴다는 것.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가? 우리는 자연의 부담이 되는가? 우리의 존재는 정당한가? 이런 질문들은 고대에도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이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더러움뿐만 아니라 기억도, 역사도, 정체성도 씻어냅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깨끗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백지 상태, 새로운 시작. 살아남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어떻게 도시를 세우는지, 어떻게 함께 사는지. 밤은 고요하고 물소리가 들립니다. 강은 평온하게 흐르고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홍수는, 재앙은, 종말은. 그것이 우리가 홍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이유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물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진흙이 드러나고 햇빛이 비추며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홍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점토판 속에, 신화 속에,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영원히 새겨진 채로. 점토판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문자가 새겨지지 않은 부분, 이야기가 끊긴 곳, 침묵이 지배하는 영역. 이 공백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일까요? 어쩌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신성하거나 너무 두려운 것들, 고고학자들이 발굴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지층이 맞지 않습니다. 이 유물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술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구조는 그 문명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설명되지 않는 층위, 모순되는 증거, 이론에 맞지 않는 사실들. 문명 이전의 문명. 이 개념은 매혹적이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이전에, 수메르 이전에, 기록 이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을까요? 몇몇 가설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빙하기 이전의 문명, 대양 밑에 가라앉은 도시들, 지구 자전축의 변화로 인해 파괴된 세계. 증거는 부족하지만 가능성은 매혹적입니다. 만약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하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의 시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단 기억은 기껏해야 몇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은 어둠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동굴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었을까요? 별과 하늘에서 온 존재에 대한 설화는 많은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수메르 신화의 아눈나키, 그리스 신화의 올림포스 신들, 북유럽 신화의 아시르 신족.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으며 때로는 인간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합니다.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 외계 문명의 방문, 유전자 조작. 그들은 고대 유적의 정교함을, 천문학적 지식의 정확성을, 신화 속 하늘의 존재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인간만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늘은 항상 신성의 영역이었습니다. 땅에 속박된 인간과 달리 신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별들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신적입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란 결국 우리보다 높고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은유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지지 않은 이야기, 무너진 신전에서 사라진 조각상, 발굴되지 않은 무덤. 이 모든 것이 함께 모여서 거대한 침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상합니다. 무엇이 있었을지, 무엇이 가능했을지를. 꿈속에서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반쯤 기억되는 도시, 얼굴 없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당신은 거기 가본 적이 없지만 동시에 익숙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유전자에 새겨진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조상들의 경험이 우리 DNA 속에 암호화되어 있고 꿈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일지도. 일곱 번째 문명이라는 수메르의 개념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이전에 6개의 문명이 있었다는 주장, 이것은 순환적 역사관을 나타냅니다. 문명은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합니다. 떠오르고 번영하고 쇠퇴하고 무너지고 그런 다음 다시 시작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역사는 가장 최근의 순환일 뿐입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문명은 자신이 처음이고 최고라고 믿지만 사실은 끝없는 순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었습니다. 이 문장은 역설적이지만 진실합니다. 상실된 지식은 스스로를 지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발견되지 않은 발명, 읽히지 않은 책, 불리지 않은 이름들. 그것들은 침묵 속에 있고 침묵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균열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 설명할 수 없는 유물, 이론에 맞지 않는 증거.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고 놀랍다는 것을. 미지의 문명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당신은 이제 경계에 있습니다.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 역사와 신화 사이, 과학과 상상 사이. 이곳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대륙, 잊힌 왕국, 사라진 지식.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언젠가 누군가 빛을 비추기를. 밤은 깊고 별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아주 멀리서 무언가가 속삭이는 소리를. 일곱 번째 문명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전의 6문명의 메아리를. 아눈나키. 이 이름은 무겁고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 위대한 신들, 운명을 결정하는 자들, 수메르 판턴의 핵심, 우주를 지배하는 존재들. 그들은 인간과 다르지만 또한 비슷했습니다. 그들도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후회하고 복수했습니다. 신과 인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신화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들은 땅을 걸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샀으며 인간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신전에서 신들을 섬겼지만 또한 그들을 직접 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경계는 흐릿했습니다. 인간 창조 신화를 다시 읽어봅니다. 신들은 일하기 싫었습니다. 그들은 운하를 파고 농사를 짓고 신전을 짓는 것이 지겹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이를 대신할 존재를 만들자고.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점토와 신의 피를 섞어서 신의 모습을 본떠서. 이 이야기의 상징성은 깊습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이지만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땅에 속하지만 동시에 신의 피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우리는 물질과 영의 혼합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순입니다. 신들이 인간에게 남긴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신화는 그것을 저주처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창조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은 우리에게 목적을 줍니다. 의미를, 구조를, 정체성을. 노동을 통해 인간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황무지가 농경지가 되고 지늘기 건물이 되며 혼돈이 질서가 됩니다. 이것은 창조 행위입니다. 우리는 일함으로써 신들의 창조를 계속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의 대리인으로 창조되었고 신의 일을 땅에서 수행합니다. 문명은 조직화된 노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부, 건축가, 서기관, 상인, 군인, 사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모두가 함께 작동하여 사회를 만듭니다. 이것은 신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질서는 혼돈에서 나타나고 문명은 황무지에서 꽃핍니다. 하지만 신화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눈나키를 외계인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고대 그림 속의 이상한 모양을, 신전 벽의 조각을, 신화 속의 하늘 여행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매혹적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화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과학적 보고서가 아니라 시적 진실입니다. 아눈나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들이 우주선을 타고 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간보다 높은 존재, 더 강력하고 지혜로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항상 초월의 은유였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심리학적입니다. 신들은 인간 정신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사랑의 여신 이난나는 우리 안의 욕망과 열정을, 지혜의 신 엔키는 이성과 창의성을, 폭풍의 신 엔릴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신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별빛 아래 신전을 천천히 거닙니다. 돌바닥은 차갑고 매끄럽습니다. 수천 명의 발이 이 돌을 밟았고 그 마찰로 표면이 닳아서 반들반들해졌습니다. 벽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날개 달린 존재, 뿔 달린 관을 쓴 신들, 곡물을 바치는 인간들, 모든 것이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촛불이 흔들립니다. 그림자가 벽 위에서 춤춥니다. 이 빛 속에서 조각들은 거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들이 당신을 내려다보고 그들의 눈은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작아집니다. 이 거대한 공간에서, 이 오래된 돌들 사이에서 당신은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이해합니다. 이것이 신전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고양시키는 것. 우리는 작지만 신성한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신들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는 필멸하지만 영원한 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신처럼 만들기 시작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왕이 왕관을 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대리인이었고 신의 권위로 통치했으며 죽으면 신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권력은 신성함을 만들어냅니다. 도시의 건설, 법의 제정, 전쟁의 수행. 이 모든 것에서 인간은 신의 역할을 모방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들고 질서를 부여하며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작은 신들입니다.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고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이고 강력합니다. 신화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아눈나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감을 느낄 때, 우리가 더 높은 무언가를 갈망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월하려 할 때,
신들은 우리의 열망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의 형상입니다. 밤 공기는 시원하고 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신전의 꼭대기에서 당신은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작은 불빛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인간의 세계, 신들의 선물, 우리의 집이자 우리의 짐. 아눈나키는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화 속에서, 조각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꿈 속에서 그들은 기억되는 한 살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한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화의 힘입니다. 이것이 신들의 영원함입니다. 별들이 하늘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셀 수조차 없고 너무나 밝아서 땅이 은빛으로 빛납니다. 수메르 사제는 지구라트 꼭대기에 앉아 밤하늘을 응시합니다. 그의 손에는 점토판이 있고 옆에는 갈대펜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달의 위상을, 행성들의 궤도를, 황도 12궁,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이 이름들은 수메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밤 하늘을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이름을 붙였으며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이해하고 조직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행성들은 특별했습니다. 별들과 달리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고정되지 않고 하늘을 가로질러 방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었습니다. 금성은 이난나, 사랑과 전쟁의 여신, 목성은 마르둑, 바빌론의 수호신, 화성은 네르갈, 역병과 죽음의 신. 각 행성은 신성한 존재였고 그들의 움직임은 신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천문 관측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 계절을 알아야 했고 계절을 알기 위해서는 별을 읽어야 했습니다. 어떤 별자리가 떠오를 때 씨를 뿌리고 다른 별자리가 보일 때 수확합니다. 하늘은 거대한 달력이었고 별들은 그 달력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은 또한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별들의 배치는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특정 행성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왕이 죽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점성술은 천문학의 쌍둥이였고 과학과 마법은 아직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곧 신의 기록이었던 시절, 신들은 하늘에 그들의 의지를 썼고 인간은 그것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별똥별은 메시지였고 일식은 경고였으며 해성은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하늘은 살아 있었고 의미로 가득 차 있었으며 끊임없이 인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별을 세며 잠에 빠져듭니다. 하나, 둘, 셋. 작은 빛들이 반짝입니다. 어떤 것은 밝고 어떤 것은 희미합니다. 어떤 것은 붉고 어떤 것은 푸릅니다. 각각이 고유하고 각각이 아름다우며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듭니다. 인간이 우주를 해석하려는 본능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우리는 단순히 별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 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입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원인을 추론하며 미래를 예측하려는 능력. 이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과 점토판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둘 다 표면 위에 작은 표시들이 배열되어 있고 둘 다 읽히기를 기다리며 둘 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별자리는 하늘의 문자이고 서령 문자는 땅의 별자리입니다.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이 서로를 반영합니다. 수메르의 천문학자들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달의 주기를 정확히 계산했고 행성의 궤도를 예측했으며 일식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망원경도 없이 현대 수학도 없이 오직
눈과 인내심만으로 그들은 우주의 기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천문 기록은 현대 천문학자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수천 년 전의 일식 관측, 혜성의 출현, 별의 위치, 이 고대 데이터는 천체의 장기 변화를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죽은 문명의 기록이 살아있는 과학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같은 별을 보고 있습니다. 수메르 사제가 보았던 그 별들, 그들이 이름을 붙였던 그 별자리들.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늘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별들은 영원처럼 보입니다. 인간은 왔다가 가지만 별들은 계속 빛납니다. 이것은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별들은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시가 무너지고 우리의 기록이 잊히고 우리의 이름이 불리지 않게 되어도 별들은 여전히 밤하늘에서 빛날 것입니다. 영원한 증인, 침묵하는 기록자. 별빛은 시간을 여행합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수백, 수천, 심지어 수만 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별은 이미 죽었지만 그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의 메시지, 사라진 것의 유령. 수메르 사제는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별들은 영원하고 신성하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늘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자리들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다른 것들은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끝없는 춤, 우주의 왈츠. 당신은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별빛이 당신의 얼굴을 비추고 밤 공기가 피부를 스칩니다. 당신은 작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한 점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별에서 만들어졌고 당신의 몸은 우주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별의 자식입니다. 별빛 속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빛은 부드럽고 차갑고 영원합니다. 당신은 녹아들고 흩어지며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추며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수메르 사제의 꿈속으로, 별들의 노래 속으로, 영원한 밤 속으로. 수메르가 무너졌을 때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왔고 다른 도시들이 세워졌으며 다른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아카드, 바빌론, 아시리아. 문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강을 따라, 같은 별 아래에서. 바빌론은 수메르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령 문자를 사용했고 수메르 신들을 숭배했으며 수메르 법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새로운 것을 더했습니다. 새로운 신,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권력 구조. 문명은 죽지 않고 변형됩니다. 아시리아는 더 거칠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사랑했고 정복을 추구했으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잔인했고 그들의 군대는 무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점토판에 글을 썼고 도서관을 지었으며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폭력과 문화는 공존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청동은 철보다 강했고 철은 청동을 대체했습니다. 수레바퀴가 발명되었고 전차가 전쟁터를 질주했으며 공성무기가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은 것을 원했고 같은 것을 두려워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제국은 떠올랐다가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왔고 페르시아가 지배했으며 로마가 정복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세계의 무대의 중심에 있었다가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도시들은 버려졌고
신전은 모래에 묻혔으며 점토판은 잊혔습니다. 세기가 흘렀습니다. 1000년, 2000년. 메소포타미아의 언어는 사라졌고 아무도 서령 문자를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토판들은 땅속에서 침묵했고 도시의 유적은 언덕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를 걸으며 발밑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세상은 다시 메소포타미아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와서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들은 놀라운 것을 찾았습니다. 궁전, 신전, 도서관, 그리고 수만 개의 점토판. 문명 전체가 땅 속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령 문자를 해독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학자들은 문자 하나하나를 연구했고 패턴을 찾았으며 천천히 언어를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하던 점토판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수메르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사랑했고 일했으며 꿈꾸었습니다. 그들도 세금에 대해 불평했고 자녀 교육을 걱정했으며 이웃과 다투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신들은 실제했고 시간은 순환했으며 과거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주관은 우리와 달랐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었을 뿐입니다. 문명은 항상 자신이 처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했으며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이전의 사람들도 그들 이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반복의 패턴이 보입니다. 문명은 작게 시작합니다. 한 마을, 한 도시, 한 지도자. 그런 다음 그것은 성장합니다. 더 많은 도시가 정복되고 더 넓은 땅이 지배되며 제국이 형성됩니다. 힘은 절정에 이릅니다. 화려한 궁전, 거대한 군대, 풍요로운 경제. 하지만 절정 이후에는 쇠퇴가 옵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처음에는 부패가 스며들고 적들이 강해지며 경제가 약해집니다. 그런 다음 위기가 옵니다. 전쟁, 기근, 역병, 반란. 제국은 흔들립니다. 때로는 회복하지만 더 자주는 무너집니다. 폐허가 남습니다. 부서진 벽, 약탈당한 신전, 버려진 거리.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폐허 위에 그들의 도시를 짓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언어로, 하지만 같은 패턴으로. 우리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배우지만 잊어버립니다. 한 세대의 지혜는 다음 세대의 무지가 됩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죽고 그들의 경고는 공허한 소리가 됩니다. 전쟁이 그렇습니다. 모든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배웁니다. 피, 고통, 상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영광과 명예의 이야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환경 파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관계로 인한 염분화 때문에 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물을 끌어왔고 땅은 소금으로 뒤덮였으며 작물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균형을 깨뜨렸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더 큰 규모로. 권력의 집중도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평등한 사회로 시작합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하며, 어떤 사람은 더 영리합니다. 불평등이 자라고 계급이 형성되며 엘리트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합니다. 신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그들이 더 우월하다고, 그들의 지배가 자연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믿거나 복종하거나 저항합니다. 역사는 이 투쟁의 연속입니다. 밤은 조용하고 바람은 폐허 사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한때 궁전이었던 곳에 이제 여우가 살고, 한때 시장이었던 곳에 이제 가시덤불이 자랍니다. 모든 영광은 사라졌고 모든 권력은 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점토판 속에, 폐허 속에, 우리의 집단 의식 속에.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거는 거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수메르의 이야기는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경고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가장 위대한 문명도, 가장 강력한 제국도, 가장 찬란한 문화도,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문명은 무너지지만 인간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일어서고 재건하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회복력은 놀랍습니다. 가장 끔찍한 재앙 후에도, 가장 깊은 어둠 후에도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록은 남습니다. 점토판, 돌비석, 파피루스, 양피지, 종이, 디지털 파일.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잊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폐허 위를 천천히 걷습니다. 발밑의 돌들은 한때 신전의 일부였고, 이 벽돌들은 한때 왕궁을 이루었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만지면 거칠고 따뜻합니다. 햇빛에 데워진 돌,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낸 돌. 당신은 상상합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가득했던 때를, 소음, 색깔, 생명, 상인들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 재물을 태우는 영이 냄새. 모든 것이 생생하고 실제했으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침묵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침묵은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돌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마치 메아리처럼 오래전 목소리들의 잔향. 그들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시간은 원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돌아옵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비슷한 장소로.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람으로.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것들, 우리가 남기고 있는 흔적들.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의 폐허를 발굴할 것이고, 우리의 기록을 읽을 것이며 우리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꿈, 우리의 두려움. 아니면 그들도 우리의 그림자만 볼까요? 우리가 수메르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그들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결은 가능합니다. 공감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같은 질문을 하며, 같은 별을 봅니다.
밤하늘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별자리는 조금 이동했지만 여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 사제가 보았던 그 북극성을, 그들이 이름 붙였던 그 오리온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연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문명은 무너지지만 인류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떨어졌지만 항상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잃어버렸지만 항상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취약하지만 강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폐허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앉아서 고요함을 느낍니다. 평화롭고 깊고 거의 신성한 고요함. 이곳에서 수천 년 전 누군가도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하늘을 보며 같은 질문을 하며 같은 평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시간의 실로. 문명의 반복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매번 우리는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배울 수 있으며,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완벽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우주의 춤은 계속되고 지구는 조용히 자전하며 시간은 흘러갑니다.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으며 단지 경험할 수만 있습니다. 당신은 눈을 감습니다. 폐허의 이미지가 천천히 희미해지고 별빛이 부드럽게 사라지며 고요함이 더 깊어집니다. 수메르의 목소리, 바빌론의 메아리, 아시리아의 찬양,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이야기 속으로 녹아듭니다. 문명은 반복됩니다. 잃고 세우고 다시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언가는 남습니다. 점토판 속에, 돌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계속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도 이 큰 이야기의 일부라고. 조용한 숨결처럼 시간이 흐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멈출 수 없이.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앞으로, 항상 앞으로. 밤 공기는 차갑고 깨끗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폐가 가득 차고 몸이 이완되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 순간, 이곳, 이 평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별빛이 천천히 흐려집니다. 폐허가 사라지고 목소리가 잦아들며 모든 것이 고요 속으로 녹아듭니다. 문명의 반복은 계속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깊이, 완전히. 잠든 문명, 깨어있는 기억. 7번째 문명은 지금도 존재하는가? 아침이 밝아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빛이 지평선을 넘어 스며듭니다. 하늘은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색깔의 교향곡, 하루의 탄생. 당신은 눈을 뜹니다. 현대의 도시가 보입니다. 높은 건물, 아스팔트 도로, 유리창에 반사되는 햇빛. 수천 년 전 에리두나 우르크와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다를까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봅니다. 서두르는 직장인, 학교 가는 아이들, 물건을 파는 상인들. 그들의 옷은 다르고 그들의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의 본질은 같습니다. 살아가고 일하고 꿈꾸는 인간들. 수메르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도시도 점토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컴퓨터 서버, 클라우드 저장소, 디지털 아카이브.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메시지, 사진, 영상, 거래 내역, 의료 기록. 수메르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일곱 번째 문명이라는 개념으로 돌아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을 일곱 번째 문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째일까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혹은 여전히 일곱 번째의 연속일까요? 어쩌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순환 안에 있습니다. 세우고, 성장하고, 절정에 이르고, 쇠퇴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리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했습니다. 우리의 기록 능력입니다. 점토파는 수천 년을 견뎠지만 결국 부서지고 잊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록은 다릅니다. 그것은 복제될 수 있고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으며 거의 영원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실수, 모든 성공, 모든 순간, 잊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록은 또한 취약합니다. 점토판과는 다른 방식으로. 점토판은 물리적으로 파괴되어야 사라지지만 디지털 파일은 한순간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전, 해킹, 기술적 실패. 우리의 모든 기록이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기록을 읽을까요? 100년 후, 10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의 디지털 파일을 열 수 있을까요? 기술은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형식은 미래에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메르 점토판을 읽을 수 없었던 것처럼 미래 세대는 우리의 기록을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명이 진짜 사라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도시가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도 아닙니다. 문명이 진짜 사라지는 순간은 기억이 끊길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 마지막으로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 때. 그래서 기억은 중요합니다. 개인의 기억, 집단의 기억, 문명의 기억. 우리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기억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왜곡하고 재해석합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고 신화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이 됩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지도 모릅니다. 일곱 번째 문명의 전설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역사일까요? 신화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수메르인들이 정말로 6개의 이전 문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도 누군가 여기 있었고 위대한 것을 만들었으며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누군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흔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문명을 만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순환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누워있는 이 침대, 당신이 있는 이 방,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 이 모든 것도 언젠가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역사가, 어쩌면 신화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21세기 초반의 사람들, 디지털 혁명의 시대, 기후 변화의 시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혜로웠다고, 어리석었다고, 아니면 단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남기고 있는 흔적을 생각해 봅니다. 건물, 도로, 다리, 디지털 파일, 사진, 영상, 그리고 더 추상적인 것들, 아이디어, 가치, 예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건물도 가장 정교한 기술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창조했는지. 수메르인들의 가장 큰 유산도 그들의 지구라트나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창조 신화, 홍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감동을 주며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그것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는 진행 중이고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또 하나의 기록이 남습니다. 이 순간, 이 밤, 이 평화, 모든 것이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 속에, 우주의 구조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아무것도 진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형될 뿐입니다. 밤은 고요하고 당신의 호흡은 느리고 깊습니다. 수메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야기 자체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인류의 이야기. 창밖을 보면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불빛. 각각의 불빛 뒤에는 한 사람이 있고 각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합쳐져서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듭니다. 문명의 테피스트리, 인간의 경험의 테피스트리. 7번째 문명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꿈으로.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 전설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누군가에게 우리는 이전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우리의 유적을 발굴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만들었던 것, 우리가 남긴 것.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별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듭니다. 부드럽고 은은하고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별빛이 수메르인들을 비추었고 바빌론인들을 비추었으며 모든 문명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며 먼 곳에서 개가 짖습니다. 일상의 소리, 삶의 소리. 이 소리들도 수천 년 전에 들렸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세상의 기본 소리는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사막에서, 점토판의 세계에서, 수메르의 신전에서. 당신은 지금 여기 당신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꿈을 꿀 때 당신은 다시 그곳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별빛 아래의 지구라트로, 강변의 도시로, 잊힌 왕들의 궁전으로. 꿈속에서 모든 시간은 하나가 됩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생각들이 천천히 흐려지고 이미지들이 부드럽게 섞이며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수메르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멀어지고 점토판의 문자가 흐려지며 모든 것이 고요 속으로 녹아듭니다.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7번째 문명, 7이라는 숫자, 완전함의 숫자, 순환의 숫자, 일주일의 7날, 무지개의 7색깔, 음계의 7음. 어쩌면 7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완성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 그리고 당신은 잠듭니다. 깊고 평화롭고 완전하게. 꿈속에서 당신은 날아갑니다.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 당신은 모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영원한 순간 속에 있습니다. 별들은 계속 빛나고 강물은 계속 흐르며 바람은 계속 붑니다. 문명은 떠오르고 사라지지만 우주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계속됩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고요함이 완전해집니다. 소리도, 생각도, 움직임도 없습니다. 순수한 존재, 순수한 평화. 이것이 수면입니다. 이것이 휴식입니다. 이것이 재생입니다. 수메르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잠은 작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으로의 문입니다. 매일 밤 우리는 죽고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끝없는 순환, 영원한 재생. 점토파는 땅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문명은 시간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다음 날을 위한, 다음 꿈을 위한, 다음 이야기를 위한. 숨소리만 남습니다. 느리고 깊고 리드미컬하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생명의 리듬, 우주의 리듬. 당신은 이 리듬과 하나가 됩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수메르 사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하는 목소리, 별을 세는 목소리, 점토판에 글을 쓰는 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바람 속으로, 시간 속으로, 영원 속으로. 당신은 평화 속에 있습니다. 완전하고 깊고 변함없는 평화. 7번째 문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야기 자체는 영원합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인류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깨어날 때 세상은 새로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7번째 문명의,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문명의 일부라는 것을. 고요함, 완전한 고요함, 별빛, 달빛, 밤의 어둠. 모든 것이 하나로 녹아듭니다. 당신은 지금 깊은 수면의 바닷속에 있습니다. 파도는 부드럽고 물은 따뜻하며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으며 오직 평화만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람이 당신의 꿈을 스쳐 지나갑니다. 부드럽게, 살짝,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수천 년의 지혜가, 잊힌 왕들의 속삭임이, 영원한 별들의 노래가 전해집니다. 잠드세요. 깊이, 평화롭게, 완전히.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며 당신은 재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세요. 7번째 문명의 품 안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현재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토리 포 슬립과 함께한 이 여행이 당신에게 평화와 휴식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역사에 잊힌 이야기들을, 문명의 속삭임들을, 시간의 비밀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통해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역사의 목소리들을 깨우고 더 깊은 과거로 여행하며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지지가 이 이야기들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생각도, 걱정도, 계획도. 오직 이 순간, 이 고요함, 이 평화만 있으면 됩니다. 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영원히. 그들은 수메르인들을 지켜봤고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의 연속 속에 있고 인류의 이야기 속에 있으며 우주의 품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모든 긴장이 풀리고 모든 무게가 사라지며 당신은 가볍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떠다닙니다. 7번째 문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한, 꿈꾸는 한, 존재하는 한. 안녕히 주무세요. 깊은 꿈을 꾸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문명이,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운 당신이 깨어날 것입니다. 고요함, 침묵, 평화, 잠,